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죽어가는 늙은이한테 귀한 생돈 500만 원을 쏟아부어. 당장 가서 취소하고 환불받아와. 시어머니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제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말려야 할 남편마저 엄마 말이 맞아. 라며 제 지갑을 빼앗으려 들었죠.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의 수술비 앞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조롱당했던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저 지독한 인간들의 숨통을 가장 완벽하게 끊어놓겠다고. 그리고 7년 뒤 오만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확히 제 발밑에 엎드려 처절하게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7년 전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병원 복도를 차갑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핏줄인 할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수술비 500만 원을 원무가로 이체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결제를 마치고 핸드폰을 쥔 채 중환자실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 화면에 은행 출금 알림 문자가 밝게 떠올랐습니다. 뒤에서 몰래 다가온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 화면을 낚아채듯 노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으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악을 썼습니다. 다 죽어가는 늙은이한테 귀한 돈 500만 원을 쏟아부어. 제가 바닥에 쓰러진 채 엉망이 된 머리를 감싸쥐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당장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구둣발로 제 허벅지를 걷어차며 침을 튀겼습니다. 내 돈이야.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내 돈이라고. 당장 원무과 뛰어가서 결제 취소하고 돈 환불받아와. 제가 눈물을 쏟아내며 시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이 돈은 제가 야간에 부업해서 모은 제 비상금이에요. 지훈이 월급은 한 푼도 안 건드렸다고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남편 박지훈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박지훈이 바닥에 쓰러진 저를 일으키기는커녕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수진아, 너 당장 핸드폰 내놔. 엄마 말이 맞아. 내일 모레 하는 노인네한테 무슨 500만 원을 써. 제가 박지훈의 손을 뿌리치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박지훈, 너 사람이 어떻게 그래?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어떤 분인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박지훈이 제 어깨를 세게 밀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돈이 썩어 남아? 그 돈이면 우리 엄마 겨울 코트가 몇 벌인데. 당장 취소해. 시어머니가 다시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기어오르네. 당장 가서 돈 찾아오지 못해. 그때 병원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와 시어머니와 박지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보안요원들이 버둥거리는 두 사람을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을 마친 할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거칠고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이 지독한 시댁 식구들에게서 내 가족을 지키려면 철저하게 돈과 힘을 쥐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하며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돈 500을 물쓰듯 버리고 오니까 밥이 넘어가냐?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며 남편의 월급 통장 명의를 제 쪽으로 슬그머니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긁고 다니던 생활비 카드의 한도를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며칠 뒤 술에 잔뜩 취한 박지훈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왔습니다. 박지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향해 빈 맥주캔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수진. 너 내 카드 한도 왜 줄였어?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난리야. 제가 바닥에 떨어진 맥주캔을 주우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번 달에 술값으로만 벌써 100만 원 넘게 썼어. 대출 이자 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박지훈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씩씩거렸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술 좀 마실 수 있지. 내일부터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 저는 박지훈의 폭력적인 행동을 거실 구석에 몰래 설치한 소형 감시 카메라로 모두 녹화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번역 부업을 하며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비자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가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몰래 타내는 현장을 틈틈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고 버린 영수증도 쓰레기통을 뒤져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화투판에서 큰 빚을 져서 시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수진아, 어쩌면 좋니? 내 집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어. 네가 돈 좀 어떻게 융통해 볼 수 없겠니? 제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대신 관공서에 경매를 멈추게 하려면 어머니 서류가 필요해요. 시어머니가 반색하며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무슨 서류가 필요한데? 내가 다 떼어다 줄게. 제가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감도장이랑 동사무소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떼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대리인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류와 도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화투빚을 갚아주는 동시에 법무사를 대동해 그 아파트의 명의를 제 앞으로 완벽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박지훈은 아파트가 제 소유가 된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안심했습니다. 몇 달 뒤 시어머니가 아파트 재산세 고지서를 제 얼굴에 훅 던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은 세금만 더럽게 많이 나와. 네가 가서 내고 와라. 제가 고지서를 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의 세금을 제 돈으로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낡은 옷을 입고 시댁 식구들의 온갖 폭언과 멸시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제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금고 안에는 무서운 진실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정수급 증거 사진과 백화점 영수증 뭉치 그리고 박지훈의 폭력을 기록한 영상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밑바닥에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힌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이혼 소장이 반듯하게 누워 있었죠. 저는 금고 문을 닫으며 저들이 제 발밑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그날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7년의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제 핸드폰이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19 구급대원의 연락을 받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저와 박지훈에게 주치의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췌장에 거대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치의가 굳은 표정으로 진단 서류를 내밀며 저희 부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친구들과 고가의 가방을 결제하려다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를 토하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에 긴급 적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한 달간 입원이 필요하고요. 박지훈이 사색이 되어 주치의의 소매를 붙잡고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살 수 있는 거죠? 수술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주치의가 차분하게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최고급 최신식 로봇 암 수술비와 1인용 VIP 특실 보증금을 합쳐 초기 비용이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시어머니가 죽어도 다인실은 쓰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VIP 병실을 예약한 탓이었습니다. 3,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들은 박지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평소 내조를 핑계로 제 비자금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하던 박지훈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과시용 명품 쇼핑에 중독되어 있던 시어머니의 통장 역시 잔고를 모두 합쳐도 100만 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응급실 복도 구석으로 달려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나 지훈인데. 우리 엄마가 당장 수술해야 한대. 수술비 3,500만 원만 빌려주라. 내가 이자 쳐서 꼭 갚을게. 박지훈이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발을 동동 구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와 박지훈의 이기적인 행태에 질려있던 친척들은 하나같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지훈이 지인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마저 박지훈의 불량한 신용등급을 이유로 단칼에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박지훈이 급기야 시어머니의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와 시계를 빼내어 전당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전당포 주인이 내민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술비 납부 기한과 VIP 특실 예약 취소 기한이 다가올수록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의 호흡은 눈에 띄게 가빠졌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돈을 구할 곳이 완전히 사라지자 두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제 앞에 다가온 박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지훈이 양손을 싹싹 비비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장모님 수술비 내고 남은 적금 있잖아. 그거 깨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제가 팔짱을 낀 채 서늘한 표정으로 박지훈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적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함부로 깰 수 없어. 박지훈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술도 끊고 일찍 들어올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나 우리 엄마 이대로 못 보내. 제가 박지훈의 애원을 무시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환자복 차림에 링거 거치대를 끌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 외출증까지 끊어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항상 꼿꼿하던 고개를 땅에 처박은 시어머니가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미쳤었어.
시어머니가 스스로 자신의 뺨을 거칠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놀란 척 거실로 뛰어나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고 바닥을 구르며 애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7년 전에 내 할머니 수술할 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이 늙은이 목숨 한 번만 살려주라. 시어머니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엎드린 채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거실로 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은 제 거실화를 벗기고 직접 제 발을 대야의 물에 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발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발가락을 정성껏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만 주면 내가 평생 내 종노릇을 할게. 인연이 기어다니라면 기어다닐게. 시어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피를 흘렸습니다. 과거 제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으로 제 발을 닦아주며 구걸하는 모습이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내심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 미세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가 대야를 밀어내고 발을 수건으로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병원으로 가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기자 박지훈과 시어머니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발닦기 쇼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박지훈이 쏜살같이 달려와 제 외투를 받아들고 먼지를 털어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우리 엄마 살려줘서 진짜 고마워. 시어머니도 바닥에서 일어나 제 옆에 바짝 붙어서 굽신거렸습니다. 수진아, 이 은혜는 내가 죽어서도 아니지 마.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어서 병원으로 가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제 차를 타고 대학병원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지훈이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석 핸들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손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피를 흘리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본관 1층 원무과는 진료비를 내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저는 대기표 뽑는 기계에서 번호표를 뽑아들고 빈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원무과 대기실 의자에 앉아 은행 앱을 열어 예금 잔고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제 지갑에는 한도 5천만 원짜리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복잡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진료비를 내기 위해 동전 지갑을 탈탈 터는 낡은 옷차림의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 의자에서는 수술비 마련 문제로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지갑 속에 신용카드를 꽉 쥐며 마지막까지 번민했습니다. 저 악독한 시어머니를 살려주는 것이 과연 제 인생을 위한 옳은 선택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죠. 박지훈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주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한도 넉넉한 카드 챙겨온 거 맞지? VIP 병실 예약금이랑 로봇 수술비 한 번에 긁어야 하잖아. 제가 박지훈의 손을 쳐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결제할 테니까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과장된 목소리로 아첨을 떨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최고다. 돈 많은 며느리 둬서 이 시어미가 죽기 전에 호강을 다 해보네. 원무가 벽면에 붙은 커다란 전광판에
제 대기 번호표가 붉은 글씨로 호출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무과 접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밝은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환자분 성함과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지훈이 직원 앞으로 바짝 다가가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요. VIP 특실 한 달치 예약한 거랑 로봇 수술 오늘 결제하러 왔어요. 직원이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하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긴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네, 확인되셨습니다. 1인용 VIP 특실 한 달치 성결제 보증금이랑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로봇 수술비 합쳐서 초기 비용 총 3,500만 원입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제가 카드를 원무과 직원에게 내밀기 위해 오른손을 뻗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바로 뒤에 서서 결과를 기다리던 시어머니가 제가 카드를 건네는 뒷모습을 보고 결제가 이미 끝났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지훈의 팔뚝을 세게 꼬집으며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아이고 배야. 내 피 같은 돈 3,500만 원이 이렇게 한 번에 날아가네. 박지훈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 수진이가 자기 돈으로 다 내준다잖아. 시어머니가 박지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그래. 전현 할머니는 7년 전에 고작 500만 원으로 수술받고 살아났잖아.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를 흘겨보며 침을 튀겼습니다. 그 늙은이는 싼값에 수술해서 아직까지 잘만 처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수술비가 3,500만 원이나 들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어. 박지훈이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낄낄거리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긴 해. 수진이네 할머니는 그때 500만 원으로 수술받고 7년을 더 살았잖아. 우리가 500만 원 대준 것 치고는 완전 남는 장사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박지훈의 등을 세게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500만 원으로 뽕을 뽑았지. 그러니까 내 수술비도 전현이 내는 게 아주 당연한 이치야. 그들의 소름 끼치는 대화를 듣는 순간 원무과 직원에게 향하던 제 오른손이 허공에서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카드 결제 단말기에 꽂으려던 제 신용카드를 제가 거칠게 낚아채어 빼앗았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카드를 주셔야 결제가 진행됩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나요? 저는 직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통보했습니다. 수술비 결제 전면 취소할게요. VIP 병실 예약이랑 로봇 수술 일정도 전부 다 취소해 주세요. 직원이 놀라 마우스에서 손을 떼며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네, 수술 예약까지 전부 취소하시겠다고요? 환자분 생명이 위험하실 텐데요. 제가 고개를 단호하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단 1원도 결제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환자 명단에서 빼주세요. 카드를 지갑에 찔러 넣고 획 돌아서는 저를 보며 박지훈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소매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야, 이수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왜 결제를 안 하고 돌아서는 건데? 시어머니도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년아 당장 카드 내놔. 내 수술비 결제해야지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제가 제 옷깃을 꽉 잡은 박지훈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당신들 입으로 방금 다 말했잖아. 우리 할머니 500만 원으로 남는 장사했다고. 박지훈이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엄마가 아파서 예민하니까 내가 달래주려고 농담한 거잖아. 너는 왜 이렇게 매사에 속이 좁아 터졌어? 제가 시어머니의 눈을 차갑게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7년 동안 제 발밑에서 무릎 꿇고 피나도록 이마 찍고 발까지 닦으시더니 본성은 단 1%도 안 변하셨네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바닥을 쿵쿵 굴렀습니다. 내가 언제 돈 많은 며느리가 아픈 시어머니 병원비 내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냐. 당장 결제해. 제가 굳어버린 두 사람을 붐비는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 버려두고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지훈이 제 뒤통수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이수진 거기 안 서. 오늘 우리 엄마 수술 못해서 죽으면 네가 살인자 되는 거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병원 로비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귓가에 박지훈의 무거운 발소리가 쿵쾅거리며 따라붙었습니다. 제가 운전석 차 문을 열고 타려는 순간 박지훈이 차 문을 거칠게 밀어닫으며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성을 잃은 박지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게 달아올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지훈이 주먹을 꽉 쥐고 제 얼굴을 향해 치켜들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너 오늘 진짜 나한테 죽어볼래? 당장 원무가로 돌아가서 결제 안 하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제가 차 창문에 기대어 박지훈의 흔들리는 주먹을 번갈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쳐봐. 병원 주차장 한가운데서 폭행 현행범으로 경찰서 구경 가고 싶으면 마음껏 쳐보라고. 박지훈이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차마 주먹을 휘두르지 못하고 허공에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차장 입구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고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차 보닛 위에 엎어지며 와이퍼를 꺾어버릴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이 독한 년아,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니까 재밌냐? 내 수술비 당장 내놔. 저는 박지훈을 거칠게 밀치고 차 문을 열어 운전석에 앉은 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지훈이 차 문고리를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며 차 문을 열려고 매달렸습니다. 제가 차 창문을 반쯤 내리고 창밖에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7년 전 중환자실 앞에서 그들이 제 머리채를 잡고 했던 그 끔찍한 폭언들이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이 7년 전에 병원 복도에서 나한테 했던 말 똑똑히 기억해? 다 죽어가는 늙은이한테 귀한 돈 500만 원 쏟아붓지 말라고 악을 썼잖아. 박지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며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제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시어머니를 향해 똑같이 돌려주었습니다. 죽을 노인네한테 쓸 돈은 10원 한 장 없습니다. 두 분이서 알아서 3,500만 원 구해서 VIP 특실 가시든가 하세요. 시어머니가 입에 하얀 거품을 물며 제 차 타이어를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가다가 차 사고나 나서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제가 창문을 완전히 올리고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박지훈과 시어머니를 남겨두고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집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커다란 캐리어를 펼쳐놓았습니다. 제 개인 물건들과 비밀 금고에 숨겨두었던 중요 서류들을 캐리어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캐리어의 지퍼를 거의 다 올렸을 무렵 현관 도어락이 부서질 듯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박지훈과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지훈이 쿵쾅거리며 안방으로 뛰어들어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지금 짐 싸서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당장 짐 풀고 내 카드 내놔. 박지훈이 제 캐리어를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다시 똑바로 세우며 차가운 눈으로 박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는 중이야. 조용히 좀 해. 박지훈이 이성을 잃고 거실 장식장 위로 달려갔습니다. 장식장에 놓여있던 커다란 도자기 화병을 번쩍 들어 올려 바닥에 매몰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 파편이 거실 바닥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박지훈이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을 발로 지니기며 극악스러운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미쳤나? 네가 내 집에서 나가긴 어딜 나가. 우리 엄마 수술비 안 내놓으면 오늘 여기서 끝장인 줄 알아. 시어머니도 뒤따라 거실로 들어오더니 깨진 도자기 파편 옆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든다. 살인미수다. 시어머니가 양팔과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아파트 창문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쿵쾅거리는 소음과 시어머니의 비명에 놀란 아랫집 주민이 아파트 경비실에 인터폰을 걸었습니다. 벽에 붙은 월패드 화면에 경비실 호출이 울리자 제가 침착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경비실입니다.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헛기침을 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거실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해서 기물이 파손되고 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박지훈이 월패드 스피커 너머로 들리는 제 목소리에 기겁하며 달려와 통화 종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쾅 눌렀습니다. 너 미쳤어? 어디다 대고 경찰을 불러. 동네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야. 제가 캐리어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 푹신한 소파에 여유롭게 앉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에서 가장 먼저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원본을 꺼냈습니다. 유리 탁자 위에 툭 소리가 나게 등기부등본을 올려놓으며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창피한 줄은 아네. 일단 이거부터 똑똑히 읽어봐. 박지훈과 바닥에 누워있던 시어머니의 시선이 동시에 탁자 위 서류로 향했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시어머니의 이름 아래에 최종 소유자 란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인쇄된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의 숨소리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서류를 얼굴 앞까지 끌어당기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내 집 명의가 내년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거 당장 안 지워. 제가 과거 시어머니가 화투빚으로 아파트를 날릴 뻔했을 때 은행에서 발급받은 빚 대납 내역서를 탁자 위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때 경매를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받아낸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이 찍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복사본도 차례차례 꺼내어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도박빚으로 이 아파트 경매 넘어가게 생겼을 때 제가 빚 다 갚아드렸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고 서류 떼어주신 거 다 기억하시죠? 시어머니가 손을 바들바들 떨며 서류를 찢어발길 듯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사기를 쳐? 빚 갚아주는 척하면서 내 집을 통째로 꿀꺽해?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제가 콧방귀를 뀌며 오늘 낮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다녀온 서류들을 마저 꺼냈습니다. 구청 복지과에 직접 찾아가 제출했던 시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위장 전입한 친척 집 주소와
백화점, 명품 결제 영수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기는 어머니가 치셨죠. 구청 복지과 담당자한테 받아온 신고 접수증 원본이에요. 7년 동안 나라 돈 빼먹으신 거 이제 환수 조치 들어가고 벌금 폭탄 맞으실 겁니다. 박지훈이 당황해서 탁자 위에 서류들을 찢으려 양손을 뻗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야, 이 독사 같은 년아. 네가 사람이냐? 어디서 시어머니를 범죄자 취급해. 제가 탁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으며 박지훈의 손을 피했습니다. 어차피 그거 다 복사본일 뿐이야. 원본은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아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찢어봐. 사시나무 떨듯 떠는 박지훈의 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저는 마지막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7년치의 일상적인 폭언과 사람 피를 말리는 정신적 학대가 날짜별로 정리된 녹음 파일, USB와 법원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랑 나랑 부부도 아니고 이 집도 내 소유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당장 당신들 짐 싸서 내 집에서 꺼져. 법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되었음을 깨달은 두 모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지훈이 흩어진 서류들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거친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가 탁자 위에 놓인 제 집의 현관문 마스터키를 들어 제 옷 주머니에 여유롭게 찔러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이삿짐 센터랑 경찰 대동에서 올 테니까 짐 안 빼면 다 쓰레기장으로 직행할 줄 알아.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경찰관들의 다급하고 묵직한 노크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어락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안으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도자기 화병 파편과 손에 흉기나 다름없는 날카로운 조각을 쥐고 있는 박지훈을 가리켰습니다. 경찰관님, 제 남편이 물건을 부수고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가정폭력으로 당장 분리 조치해 주세요.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박지훈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며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지훈이 발버둥 치며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시어머니 역시 여자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현관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빗자루를 꺼내와 거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천천히 쓸어 담았습니다. 나를 7년 동안 짓밟았던 악독한 자들을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 아파트에서 가장 비참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축출해낸 달콤한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완승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심부름센터 직원이 제 사무실로 주기적으로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노란색 대봉투 안에는 완벽하게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박지훈과 시어머니의 처참한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과 문서로 빼곡한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구청 복지과의 부정수급 환수 조치로 인해 시어머니 앞으로 수천만 원의 벌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박지훈의 직장으로 날아온 급여 가압류 통보서와 경찰 조사 소문 때문에 회사는 그를 권고사직 처리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로 나앉은 박지훈은 보증금이 없는 산동네의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박지훈이 낡은 리어카에 시어머니의 옷가지를 싣고 비탈길을 오르는 사진이
첫 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돈줄이 완전히 끊긴 시어머니는 대학병원 VIP 병실은커녕 동네 의원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매일 밤 진통제조차 살 돈이 없어 얇은 벽 너머로 고통의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이웃들이 밤마다 들려오는 괴성에 시끄럽다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몰래 찍어온 다음 사진 속에는 박지훈이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받아온 꼬깃꼬깃한 일당 봉투가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지훈이 잠든 사이 그 일당 봉투를 몰래 훔쳐 절뚝거리며 약국으로 달려가는 비참한 뒷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깨어난 박지훈이 일당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네 돈 어디 갔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벽돌 나르고 받은 피 같은 돈 내놔. 좁은 단칸방에서 몸져 누운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박지훈의 동영상이 첨부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박지훈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이 부류막심한 놈아, 내 엄마가 암덩어리 때문에 배가 찢어질 것 같아서 진통제 사 먹었다 왜. 두 사람은 매일 서로를 원망하며 밥그릇과 냄비를 집어 던지는 끔찍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 박지훈이 저 몰래 빌렸던 제2금융권 대출의 이자가 연체되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산동네 단칸방까지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나마 방구석에 남아있던 낡은 냉장고와 브라운관 텔레비전마저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부터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박지훈이 사채업자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무참히 걷어차이는 사진을 보며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병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시어머니는 복수가 빵빵하게 차올라 방바닥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웃들의 지속적인 민원 신고로 지자체 사회복지사가 출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상으로 운영하는 변두리 호스피스 병동에 악취나는 6인실 다인실로 쫓기듯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은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가난한 환자들이 모인 어둡고 우울한 병동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석 침대에서 때 묻은 커튼 하나로 겨우 몸을 가린 채 매일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떨며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박지훈은 어머니의 병문안은커녕 건설 현장 일용직마저 무단결근하며 방황했습니다. 매일 밤 싸구려 소주를 나발 불고 거리를 비틀거리며 배회하는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널브러져 잠든 박지훈의 곁에 빈 소주병들이 나뒹구는 사진을 마지막으로 심부름센터의 보고서가 끝났습니다. 며칠 뒤 제 변호사 사무실로 경찰서에서 보낸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급기야 박지훈이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금고와 취객들의 뒷주머니 지갑에 손을 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특수절도 현행범으로 길거리에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는 구속 통지서였습니다. 한때는 자신들만이 고귀한 핏줄이라며 저를 식모나 짐벌레 취급했던 모자였습니다. 하지만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처절한 문제 앞에서 그들은 서로의 살을 뜯어먹는 기생충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서로를 갉아먹다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머리를 쳐박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보내온 노란 서류 봉투에 담긴 박지훈의 구속 통지서와 시어머니의 호스피스 입원 확인서를 챙겼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 놓인 문서 파쇄기에 서류들을 차례대로 밀어넣고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징징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그들의 비참한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잘게 갈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쇄기 투명통에 쏟아지는 하얀 종이 조각들을 사무실 쓰레기통에 거꾸로 털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끔찍한 말로가 제가 내린 잔혹한 벌이 아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오직 그들 스스로 평생 뿌려온 이기심과 악업이 불러온 너무도 당연하고 공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제 마지막 관심의 끈마저 가위로 자르듯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활짝 열어 텁텁한 공기를 시원하게 환기시키며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가을의 청명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새로운 삶을 향한 본격적인 이사 준비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과거의 찌꺼기들을 완벽하게 청산한 다음 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달콤하고 맑았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미리 연락해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러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끔하게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한 전시가 아파트를 시세보다 5천만 원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힘차게 찍었습니다. 통장에 매각 대금이 두둑하게 입금되는 알림을 확인하고 남편 박지훈으로부터 받아낸 위자료 명세서까지 겹쳐보았습니다. 지난 7년간 밤낮 없이 독하게 일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모아둔 제 비자금을 모두 합친 통장 잔고는 빛이 났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도심 외곽의 공기가 맑고 마당이 넓은 2층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받았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끝나고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퇴근 후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층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방을 할머니가 쓰실 수 있도록 바닥 전체에 오돌토돌한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았습니다. 할머니가 밤에 화장실을 가실 때 짚고 다니실 수 있도록 복도, 벽면마다 튼튼한 원목 안전바를 빈틈없이 설치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삶의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밤을 새워가며 처리해낸 부서의 굵직한 주요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부서장 회의에서 사장님이 직접 저를 단상 위로 부르셨습니다.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최연소 팀장으로 발령받는 눈부신 인사 발령장을 제 두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사를 하루 앞둔 날 밤 저는 안방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갈색 약병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억눌린 분노와 서러움을 참기 위해 처방받았던 우울증 약과 수면제 병들이었습니다. 화장실 변기통 뚜껑을 열고 약병의 뚜껑을 돌려 남은 알약들을 미련 없이 남김없이 털어 넣었습니다.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소용돌이치며 사라지는 알약들을 보며 제 안에 응어리진 그림자도 함께 내려보냈습니다. 세면대 거울 앞에 서서 화장기 하나 없는 제 민낯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도끼와 피로에 찌들어 푸석푸석했던 안색 대신 맑고 단단한 생기가 피부 위로 발그레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새 집에 짐을 모두 내려놓고 큰 소리로 인사를 남기며 돌아간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 근처 활기찬 재래시장에 들러 단골 생선가게와 채소가게를 돌았습니다. 은빛 비늘이 반짝이는 최고급 은갈치와 싱싱하게 푸른 봄동 그리고 마블링이 화려한 소고기를 양손 무겁게 샀습니다. 새집 주방의 크고 널찍한 냉장고에 식재료를 가지런히 정리한 뒤 자동차 키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할머니가 계신 교회의 조용한 요양원으로 향하는 1시간 내내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동차 스피커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쾌하고 우아한 첼로 연주곡이 볼륨을 높여 흘러나왔습니다. 요양원 1층 햇살이 드는 휴게실 창가에 앉아 계시던 원장님이 저를 보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이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머니의 상태를 전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할머니 안색이 최근 들어 부쩍 좋아지셨어요. 식사도 아주 잘하시고 며칠 전부터는 지팡이 짚고 산책도 하십니다. 제가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미리 준비해간 퇴소 서류 뭉치에 정성스럽게 서명했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요양원 정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를 제 차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푹신한 방석을 대어드린 뒤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제 손등을 토닥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차가 참 좋네. 승차감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 새 주택의 마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철제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자 넓은 거실 창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햇살이 마치 할머니와 저의 새로운 출발을 포근하게 축복하듯 마당의 잔디를 황금빛으로 반짝이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벽지에 핀 곰팡이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고 아늑한 자신의 1층 방을 구경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방 창밖으로 시원하게 보이는 정원의 꽃나무들을 가리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시며 서랍장도 열어보고 주방 식탁도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깨끗하게 세탁한 앞치마를 허리에 질끈 두르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도마 위에 은갈치를 올리고 비늘을 싹싹 벗긴 뒤 봄동을 흐르는 차가운 물에 흔들어 씻으며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프라이팬 기름에 지글지글 노릇하게 구워지는 갈치의 고소한 향이 빈 집안의 차가운 공기를 포근하게 덮어나갔습니다.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야채를 써는 제 손끝으로 전해지는 리듬감은 7년 전 병원 복도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다짐했던 저만의 목표가 마침내 완벽한 현실이 되어 이 주방에서 빛을 발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은빛 갈치구이와 된장찌개가 넓은 거실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하얀 도자기 그릇에 윤기가 흐르는 쌀밥을 꾹꾹 눌러 담아 할머니 자리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식탁 한가운데에 노릇하게 구워진 갈치구이의 굵은 가시를 젓가락으로 세심하게 발라냈습니다. 할머니의 밥숟가락 위에 살코기만 골라서 조심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할머니 맞은편에 앉은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에 넣었지만 입안에서 밥알이 거친 모래알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반찬을 씹어보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밥알이 턱 막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매콤하게 버무린 봄동 겉절이를 연신 맛있게 씹어 넘기시던 할머니의 젓가락질이 문득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든 채 고개만 숙이고 멍하니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굽고 주름이 깊게 팬 거친 손을 식탁 위로 천천히 뻗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바닥이 뻣뻣하게 얼어붙은 듯 굳어있는 제 좁은 어깨를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할머니가 제 이마 위로 흘러내린 앞머리를 귀 뒤로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셨습니다.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길이 제 이마와 뺨에 닿는 순간 제 심장 깊은 곳에 단단히 세워두었던 둑이 우지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7년간 누구 앞에서도 단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꾹꾹 눌러 담아왔던 도끼와 서러움이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 도자기 그릇 옆으로 툭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푹 파묻었습니다. 제 입술 사이로 짐승처럼 꺽꺽거리는 기괴하고 처절한 소리가 새어나오며 오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제 손가락 틈새로 뚝뚝 떨어지며 밥그릇 위로 번졌습니다. 할머니 흑흑 나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어. 그 인간들이 내 발밑에서 엎드려 빌 때 제가 식탁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숨이 넘어갈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인간들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목숨을 구걸할 때 아주 잠시나마 내 마음이 흔들렸던 내가 너무 가보 같아서 미칠 것 같아. 제가 주먹으로 제 가슴을 세게 내리치며 서럽게 토해냈습니다. 결제를 해주려 했던 그 알량하고 나약한 내 모습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끔찍하게 원망스러워. 그토록 치밀하고 철저하게 복수를 완성하고 그들을 시궁창 단칸방 지옥으로 밀어 넣었음에도 제 가슴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가슴이 후련해질 줄 알았던 제 기대와 달리 복수 뒤에 찾아온 이 지독한 공허함과 찝찝한 감정의 정체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부짖으며 엎드려 있는 제 손등 위로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식탁보 위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시던 할머니는 조용히 의자에서 완전히 일어나셨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지 않고 천천히 걸어와 제 옆자리에 서셨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의 좁고 앙상한 가슴팍에 제 헝클어진 머리를 깊숙이 끌어당겨 꽉 안으셨습니다.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제 뺨을 타고 턱 밑으로 쉴 새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연신 닦아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일정한 박자로 토닥이시며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라. 세상만사 모든 것은 다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할머니가 제 머리카락에 얼굴을 기대고 어깨에 짐을 덜어주듯 다정하게 속삭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가 벌을 준 게 아니다. 단지 평생 자신들이 이곳저곳에 뿌린 맹독초를 스스로 씹어 삼킨 것뿐이야. 제가 코를 훌쩍이며 할머니의 마른 허리를 양팔로 와락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그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 같아서 자꾸 마음이 찝찝해. 나도 그 인간들이랑 똑같은 괴물이 된 것 같아. 할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눈을 맞추며 고개를 강하게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 강아지. 네가 그 사람들을 찌른 게 아니야. 그들이 너를 향해 던진 악독한 칼날이 바람을 타고 그들에게 돌아가 박힌 것뿐이니 너는 손톱만큼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할머니가 제 얼굴에 묻은 눈물을 옷소매로 훔쳐내며 저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으셨습니다. 네가 그 7년의 끔찍한 지옥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밤낮으로 치열하게 살아남았기에 하늘이 너를 돕고 다 죽어가던 나까지 살려내어 이렇게 맛있는 고기 반찬을 함께 먹게 한 거야. 할머니의 품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과 그 묵직하고도 지혜로운 진리의 말씀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과 핏줄 곳곳에 독처럼 퍼져 있던 마지막 분노의 찌꺼기마저 깨끗하고 시원하게 정화시켜주는 기분이었습니다. 헐떡이던 제 거친 숨소리가 점차 차분한 호흡으로 잦아들며 꽉 쥐고 있던 제 두 주먹에 서서히 힘이 풀렸습니다. 7년 동안 제 척추를 짓누르고 제 온몸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잿빛 먹구름이 할머니의 품 안에서 완전히 거쳐 나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가슴에 뺨을 비비며 진정한 내면의 평온이 따뜻한 햇살처럼 찾아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눈물겨운 식사 이후
몇 달의 평화로운 시간이 흐른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마당 전체를 따스하게 비추는 가운데 저는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목에 수건을 두른 채 쪼그려 앉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아담하게 마련된 작은 텃밭에서 방울토마토와 상추 모종을 심으며 호미로 부드러운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기 위해 평상 위에 올려둔 제 스마트폰을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액정을 밀어 잠금을 풀자 포털 사이트 사회면 상단에 실린 짧은 기사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노인 대상 소액 사기 및 절도 30대 남성 징역형 선고라는 건조한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호미를 바닥에 내려놓고 기사 본문을 스크롤하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파란 수의를 입은 법정 출석 사진과 함께 전과 기록이 누적된 범죄자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다는 판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굽은 어깨와 익숙한 실루엣은 다름 아닌 박지훈이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단락에는 피의자의 노모 역시 지난달 지자체 호스피스 병동에서 폐혈증으로 무연고 사망 처리되어 시립 화장장에서 조용히 태워졌다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액정 위로 묻은 흙먼지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툭툭 털어내었습니다. 제 주소록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심부름센터 직원의 연락처 번호를 꾹 눌러 휴지통 아이콘으로 던져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과거의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던 7년 전의 나라면 지금쯤 소리치며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사를 읽고서도 아무런 동요나 슬픔 심지어 통쾌함조차 느끼지 않은 완전한 무감각의 상태로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평상 위에 뒤집어 놓고 다시 텃밭으로 돌아갔을 때 마당에 불어온 상쾌한 초여름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저는 방금 심은 방울토마토 모종 옆에 얇은 나무 지지대를 깊게 박아 넣었습니다. 여름 비바람에 여린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노끈을 이용해 줄기와 지지대를 튼튼하고 꼼꼼하게 고정하는 작업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옆집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방금 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 2개를 하얀 접시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새댁 이거 방금 찐 건데 할머니랑 나눠 먹어봐요. 아주 달고 찰져.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흙 묻은 장갑을 바지에 쓱쓱 닦고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어르신. 마침 참 잘 됐네요. 제가 어제 시장에서 사온 성주 참외가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부엌으로 뛰어가 시원한 참외를 깎아 접시에 담아 담장 너머로 담내하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곱게 빗은 은빛 머리에 연보라색 카디건을 걸치신 할머니가 둥근 쟁반을 들고 마당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수진아 쉬엄쉬엄 해라. 뙤약볕에 쓰러질라. 할머니가 쟁반 위에 시원한 얼음을 동동 띄운 매실차 2잔을 담아들고 평상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흙 묻은 목장갑을 벗어 텃밭 옆에 던져두고 평상 위로 가볍게 폴짝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가 내미는 투명한 유리잔의 매실차를 양손으로 받아 단숨에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액체가 마른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뙤약볕 아래서 일하며 쌓인 열기가 단숨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기분 좋은 초여름 바람이 제 땀 젖은 이마를 시원하게 스치며 평화로운 일상을 실어 날랐습니다.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마당의 푸른 잔디와 정갈한 텃밭을 바라보시는 할머니의 옆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주름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그 지옥 같던 시간은 저를 파괴하고 무너뜨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내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하고 단단한 무기를 제 손에 쥐어준 숭고하고도 값진 당금질이었습니다.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고도 괴물들을 가장 우아하고 완벽하게 그들 스스로 만든 덫으로 처단한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밤을 지새우던 불쌍한 이수지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 찻잔을 평상 위에 가볍게 내려놓고 파란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두 팔을 쭉 뻗어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눈부시게 찬란하고 평화로운 이 완벽한 안식처가 진짜 내 인생의 첫 페이지임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지옥 같았던 7년의 세월을 견디며 제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 만사 결국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할머니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은 남을 찌르려던 칼날에 결국 자기 자신이 찔려 파멸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과 제가 사랑하는 유일한 가족을 지켜냈을 뿐이라는 것을요. 마당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할머니와 시원한 매실차를 마시는 지금 제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눈부십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저처럼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묵묵히 버티며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찬란한 빛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처럼 추악한 괴물이 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이니까요.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도 따뜻한 변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다채롭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인생 사연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